뇌가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 어떻게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알츠하이머 말기 환자입니다. 3년 동안 가족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기 이름도 몰랐습니다. 담당 의사들이 뇌 영상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피질이 이 정도로 손상된 상태에서 의미 있는 대화는 현재 신경학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의견이 아니었어요. 과학적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종 하루 전 이 환자가 눈을 떴습니다. 아들을 바라봤어요.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시 한 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했어요. 종교적 시편이었습니다. 한 구절도 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누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말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현상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인지과학자, 빅터 프랑클 연구소 소장, 파즈마니 가톨릭대학교 교수, 수백 건의 말기 명료성 사례를 직접 수집하고 분석한 연구자. 2018년 미국 국립보건원이 공식 워크숍을 열어 초청한 학자. 이 현상에 대한 세계 최초의 대규모 연구를 수행하고 2023년 스레숄드를 출판한 사람. 알렉산더 바티아니입니다. 그가 전 세계 연구자들 앞에서 물었습니다. 뇌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환자가 임종 직전, 선명한 의식을 되찾는 이 현상을 신경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침묵이었습니다. 아무도 답하지 못했어요. 단 한 사람도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치매를 앓고 있는 가족이 계신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떠나보내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 아픔을 안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같은 자리에서 울고 있는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뇌 기능이 가장 심각하게 손상된 바로 그 순간 의식이 가장 선명하게 돌아오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가진 어떤 신경과학 이론으로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어요. 단 한 사람도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분이 계신가요? 뇌가 곧 인간이라고, 의식은 뇌가 만들어내는 산물이라고 당연하게 여기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전제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 본 사람입니다. 연구의 정점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아있는 간증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빈. 차갑고 단정한 도시입니다. 철학과 심리학의 도시예요. 프로이트가 태어난 곳이고 빅터 프랑클이 살아남은 곳이기도 합니다. 알렉산더 바티아니는 이 도시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지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책이 많은 집이었어요. 대화가 많은 집이었습니다. 감정보다 논리, 직관보다 증거를 먼저 따지는 분위기였어요.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드물었어요. 믿음은 아직 충분히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의 위안 정도로 여겨지던 분위기였습니다. 어린 바티아니는 일찍부터 책을 읽었어요. 철학책이었습니다. 그 중에 빅터 프랑클의 책이 있었어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모든 것을 빼앗겨도 인간에게는 의미를 선택할 자유가 남는다고 말한 사람. 어린 바티아니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뭔가 더 있다는 느낌. 인간이 단순히 뇌세포의 집합이라는 설명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랐습니다. 빈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철학과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의식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어요. 당시 학계의 분위기는 명확했습니다. 의식은 뇌의 산물이다. 뇌를 충분히 이해하면 인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당연한 전제였어요.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의심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으로 여겨졌어요. 바티아니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의식 연구를 하면서 점점 더 정교한 유물론적 틀을 쌓아갔어요. 논문을 썼습니다. 자유의지에 대해, 의식의 인과성에 대해, 뇌과학과 철학이 만나는 지점에 대해 연구했어요. 학문의 세계에서 그는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사 논문을 쓰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네바의 전화에 할머니가 돌아오셨어. 할머니는 뇌졸중을 여러 번 겪은 분이었습니다. 인지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어요. 1년 넘게 대화가 불가능했습니다. 전화를 드려도 알아듣지 못하셨어요. 가끔 목소리가 들려도 거기에 할머니가 있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클릭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조용하고 온화하고 우아한 목소리. 바로 그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1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완전히 돌아오셨습니다. 단순히 조금 나아진 것이 아니었어요. 대화가 됐습니다. 기억이 있었어요. 감정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거기 있었어요. 바티아니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완전히 준비가 안 됐었다고요. 당시에는 이 현상의 이름조차 없었으니까요. 말기 명료성이라는 개념이 학술 문헌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논문 속의 의식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의식에 대한 질문이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뇌가 이미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기존의 신경과학 이론은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침묵이었습니다. 설명이 없었어요. 단 하나도요. 빈 대학교 철학과 대학원. 아침부터 밤까지 도서관에 있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바티안이었어요.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의식이란 무엇인가? 자유의지는 실제하는가? 뇌의 활동과 인간의 선택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었어요. 당시 학계의 분위기는 명확했습니다. 의식은 뇌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신경세포들이 특정 방식으로 활성화될 때 우리는 무언가를 느끼고 기억하고 생각한다. 이것이 전부다. 이 전제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일로 여겨졌어요. 좋은 연구자라면 이 틀 안에서 더 정교한 질문을 던져야 했습니다. 바티아니도 그 안에서 연구했어요. 리벳 실험을 분석했습니다. 뇌가 행동을 준비하는 신호가 의식적 결정보다 먼저 나타난다는 그 실험. 많은 연구자들이 이것을 자유의지의 부재를 증명하는 증거로 해석했어요. 의식은 뇌가 이미 결정한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는 것에 불과하다고요. 바티아니는 이 해석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데이터 자체가 아니라 해석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의문은 아직 유물론의 틀 안에 있었습니다.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학술지에 실렸어요. 강연 초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식 연구자로서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이름을 쌓아가고 있었어요. 그에게 세상은 설명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복잡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이해 가능한 곳. 뇌를 충분히 연구하면 인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사 논문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어요. 흥분과 당혹감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제네바의 전화에 할머니가 돌아오셨어. 할머니는 뇌졸중을 여러 번 겪으신 분이었습니다. 인지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어요. 1년 넘게 대화가 불가능했습니다. 가끔 전화를 드려도 목소리는 들렸지만 거기에 할머니가 있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단어들이 들려도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눈이 떠져 있어도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바티아니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그리고 클릭 소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조용하고 온화한 목소리였습니다. 우아한 목소리였어요. 바로 그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1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완전히 돌아오셨습니다. 단순히 조금 나아진 것이 아니었어요. 대화가 됐습니다. 기억이 있었어요.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거기 계셨어요. 바티아니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완전히 준비가 안 됐었다고요. 의식 연구를 하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뇌와 의식의 관계를 논문으로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론들이 지금 전화기 너머의 이 목소리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뇌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의료적으로 어떤 처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오셨어요. 당시에는 이 현상의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말기 명료성이라는 용어가 학술 문헌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의 일이었어요. 바티아니가 연구를 시작하고 논문을 쓰고 국제학회에서 발표하고 나서야 이 현상은 비로소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이 일은 일어나고 있었어요. 병동 구석구석에서, 병상 옆에 앉아있던 가족들의 기억 속에서, 아무도 설명하지 못한 채로 그날 이후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논문 속의 의식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의식에 대한 질문이 그를 떠나지 않았어요. 뇌가 이미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기존의 신경과학 이론은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침묵이었습니다. 설명이 없었어요. 단 하나도요. 바티아니는 사례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어요. 이런 종류의 연구는 학계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말기 명료성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존재 자체가 의심받았어요. 가족들의 착각이다. 감정이 개입된 과정이다. 임종 전 일시적 신경방전일 뿐이다. 이런 반응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례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15년간 알츠하이머를 앓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수년간 딸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종 며칠 전 갑자기 말을 시작했어요. 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물었어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묵으로 돌아갔어요. 또 다른 사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알츠하이머로 수년간 손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임종 전 갑자기 손녀를 불렀습니다. 이름을 맞췄어요. 가족들의 근황을 물었습니다. 살아온 이야기를 했어요. 손녀는 그 대화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립반 윙클과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고요. 수십 년 전 기억 속 그분이 그대로 돌아온 것 같았다고요. 바티아니는 수집한 사례들을 분석했어요. 패턴이 있었습니다. 이 현상은 대부분 임종 이틀에서 사흘 전에 일어났어요. 절반 가까운 사례가 임종 하루 전이었습니다. 지속 시간은 달랐어요. 몇 분인 경우도 있었고 몇 시간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며칠이 이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었어요. 이 환자들의 뇌 상태였습니다. 알츠하이머 말기, 피질이 광범위하게 위축된 상태, 신경세포들이 수년에 걸쳐 소멸된 상태. 현재 신경과학으로는 이 뇌가 선명한 기억을 되찾는 것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났어요. 반복해서요. 반복해서 수십 건이 넘었습니다. 바티아니는 동료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늘 비슷했어요. 신경학적 일시방전일 것이다. 우연일 것이다. 가족들이 과장했을 것이다.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환자들은 혼란스럽거나 흥분한 상태가 아니었습니까? 신경방전이라면 어지럽고 뒤섞인 반응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은 조용하고 선명했어요. 인격이 온전했습니다. 기억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감정이 적절했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아무도 답하지 못했어요. 단 한 사람도요. 2018년이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이 공식 워크숍을 열었어요.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말기 치매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역설적 명료성 현상. 전 세계에서 신경과학자, 정신과 의사, 완화의료 전문가, 생명윤리학자들이 모였어요. 이 현상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티아니가 초청됐어요. 수백 건의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한 연구자로서였습니다. 그는 데이터를 가지고 갔어요.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38건의 추적 사례. 그중 44%가 임종 하루 전 발생, 31%가 이틀에서 사흘 전, 지속 시간은 수분에서 수일까지. 간호사와 의사를 대상으로 한 별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0% 이상이 임상 현장에서 이런 사례를 직접 목격했다고 답했습니다. 숫자들이 쌓였어요. 이건 개인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반복 가능한 데이터였어요. 그는 발표장에서 물었습니다. 광범위한 피질 손상이 진행된 상태에서 환자가 임종 직전, 선명한 자기인식과 기억과 감정을 회복하는 이 현상을 현재의 신경과학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연구자들이었습니다. 침묵이었어요. 명확한 답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신경학적 방전이라고 했어요. 누군가는 아직 연구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측정이 어렵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요. 바티아니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가장 기초적인 질문에 아무도 답하지 못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단순히 연구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현재 우리가 의식을 설명하는 방식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 그것이 그 침묵의 의미였습니다. 국립보건원은 이 현상을 공식 연구 과제로 채택했어요. 뉴욕 대학교 랭곤 의료센터에서 500명의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임종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뇌파 측정 장비와 영상 기록을 동시에 운영하는 방식이었어요. 세계가 이 현상을 외면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티아니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워크숍이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펼쳤어요. 수백 건의 사례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 자료들을 들여다봤어요. 뇌가 의식을 만들어낸다면 뇌가 무너질 때 의식도 무너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은 뇌가 가장 많이 무너진 순간에 의식이 가장 선명해졌어요. 이것은 현재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론이 틀린 것인가? 아니면 아직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인가? 질문이 그를 떠나지 않았어요. 학계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무관심이거나 저항이었어요. 무관심한 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현상이지만 아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더 엄격한 방법론이 필요하다. 연구를 계속해보라. 이건 나쁜 반응이 아니었어요. 과학자로서 당연한 태도였습니다. 바티아니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항하는 쪽은 달랐습니다. 이건 그냥 신경학적 방전이다. 가족들이 보고 싶은 것을 본 것이다. 이 연구는 유사과학과 경계가 모호하다. 이런 말들이 들려왔어요. 데이터를 보지 않고 결론부터 내리는 반응이었습니다. 연구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를 문제 삼는 반응이었어요. 바티아니는 이 현상을 내세워 영적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러웠어요. 이것이 사후 세계의 증거라거나 영혼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데이터를 말했어요. 이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현재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저항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옳은 말을 하는데 오히려 불편한 시선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증거를 제시하는데 그 증거를 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바티아니에게 가장 힘든 것은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무시였어요.
수십 건의 사례가 있었고 수백 명의 의료진이 목격했고 국립보건원이 공식 연구를 시작했는데도 학계의 주류는 이 질문을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진실을 말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 것, 데이터를 내미는데 아무도 보려 하지 않는 것, 그 침묵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는 계속했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에게 이건 학문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람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수십 년간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다가 임종 직전 마지막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 짧은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 당부의 말을 남긴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단순한 신경방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2023년 그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스레숄드였어요. 말기 명료성에 대한 세계 최초의 단독 학술 저작이었습니다. 수백 건의 사례, 20여 년에 걸친 문헌 검토, 철학과 신경과학과 실존 심리학이 교차하는 연구였어요. 출판되자마자 반응이 왔습니다. 연구자들 사이에서, 의료 현장에서, 그리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데 동시에 더 강한 저항도 왔어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 스티븐 핑커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성인 중 한 사람이에요. 언어와 인지를 연구하는 학자.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장 명쾌하게 대중에게 전달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핑커는 말기 명료성 현상의 비판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은 가족들이 작은 반응을 명료성으로 과장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엄밀하지 않은 주장이 감정적 호소와 섞여 유포되고 있다고 했어요. 이건 무시가 아니었습니다. 정면 비판이었어요. 그리고 핑커는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분야에는 실제로 방법론적 엄밀함이 부족한 연구들이 존재했습니다. 감정이 개입된 보고들이 있었어요. 핑커의 비판 자체는 과학자로서 타당한 지적이었습니다. 바티아니는 공개 지면에서 답했습니다. 좋은 과학 이론은 관찰된 것을 예측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핑커의 유물론적 틀은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말기 명료성은 뇌 기능이 가장 심각하게 손상된 순간 의식이 가장 선명해지는 현상입니다. 유물론적 틀 안에서 이것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반복해서 수백 건이 넘게요. 그는 덧붙였어요. 이 현상을 부정하려면 의료진 전체를 부정해야 합니다. 국립보건원의 판단을 부정해야 합니다. 수백 건의 기록을 부정해야 합니다. 신경외과 의사 마이클 에그너가 이 논쟁에 합류했어요. 35년간 뇌를 직접 다뤄온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뇌졸중으로 전두엽의 상당 부분을 제거한 환자가 수술 중에 자신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눈 경우가 있었다고요. 뇌의 일부가 제거된 상태에서도 의식은 온전했습니다. 이것이 뇌가 의식의 유일한 생산자라는 주장과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 지성과 지성이 맞섰습니다. 권위와 권위가 맞섰어요. 그리고 이 논쟁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알게 됐습니다. 뇌가 무너질 때 의식도 함께 무너지는가? 아니면 의식은 뇌 너머에 있는가? 바티아니는 논쟁에서 이기려 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데이터를 말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을 외면하지 말자. 그것이 그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데이터들이 그 자신에게도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뇌가 의식의 전부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의식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정말 사라지는 것인가? 그 질문들이 밤마다 그를 찾아왔어요. 아이슬란드였습니다. 북쪽 끝 요양원의 병실이었어요. 81살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앓은 지 오래됐어요. 1년 넘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들 리두르가 매일 찾아왔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이름을 불렀습니다. 반응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거기 있었지만 거기 없었습니다. 리두루는 그날도 병실에 앉아 있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옆에 있고 싶었어요. 십자말 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누워 계셨어요.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였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리두루를 바라봤어요. 리두루는 처음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항상 그랬으니까요. 눈이 떠져도 거기에 어머니가 없는 날들이 1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어요. 나의 리두루. 리두루가 굳었습니다. 십자말 풀이가 손에서 내려갔어요. 1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였습니다. 1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자기 이름이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확하게, 흔들림 없이. 어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시 한 편을 읽어줄게. 리두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어머니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시작했어요. 빛의 아버지여, 찬양 받으소서. 생명과 건강을 내게 주셨으니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를. 이제 나는 일어납니다. 태양이 빛나고 있으니 당신의 빛을 내게 보내주시니. 오 하나님, 당신은 얼마나 선하신지. 한 구절도 틀리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였어요. 1년 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하던 입이었습니다. 광범위한 피질 손상이 진행된 뇌였어요. 그 뇌에서 나온 목소리였습니다. 시가 끝났어요. 어머니는 다시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티아니는 이 사례를 처음 접했을 때 오랫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뇌를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수십 년간 들여다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 앞에서 그 모든 이론들이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했어요. 뇌 영상이 있었습니다. 기록이 있었어요. 피질 위축의 정도가 수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수치들을 보면 이 여성은 유창한 언어를 구사할 수 없어야 했어요. 장기 기억에 접근할 수 없어야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적절하게 반응할 수 없어야 했어요. 현재 신경과학이 아는 모든 것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시를 암송했습니다. 한 구절도 틀리지 않았어요. 바티아니는 자신이 수집한 사례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이 사례만이 아니었어요. 38건의 추적 사례가 있었습니다. 수백 년에 걸친 문헌 기록이 있었어요. 뇌졸중 환자, 알츠하이머 환자, 뇌종양 환자. 뇌가 가장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의 사람들이 임종 직전 가장 선명하게 돌아온 사례들이었습니다. 패턴이 있었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무작위적인 신경방전이라면 혼란이 나와야 했어요. 흥분이 나와야 했습니다. 뒤섞인 말이 나와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조용했어요. 선명했습니다. 인격이 온전했어요. 감정이 정확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다가 마지막 순간 깨어난 것처럼. 그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뇌가 의식을 만들어낸다면 뇌가 무너질 때 의식도 함께 무너져야 합니다. 뇌세포가 소멸하면 기억도 소멸해야 해요. 피질이 위축되면 자아도 위축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난 수십 년간 신경과학이 가르쳐 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뇌가 가장 많이 무너진 그 순간에 가장 온전하게 존재했습니다. 설명이 없었어요. 현재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도요. 그렇다면 이론이 틀린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인가? 질문들이 쌓였습니다. 밤마다 찾아왔어요. 연구실에서, 강연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바티아니는 그 질문들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어요. 평생 의식을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이 질문들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끝까지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이 그를 데려간 곳은 연구실이 아니었어요. 바티아니는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자료들이 있었어요. 수백 건의 사례 파일이었습니다. 논문들이 쌓여 있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의식 연구의 흔적들이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료들이 달라진 것이 아니었어요. 숫자들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데이터가 다르게 보였어요. 아이슬란드 사례 이후였습니다. 리두르의 어머니 이후였어요. 할머니의 전화 이후였습니다. 데이터가 그를 향해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는 한 가지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뇌는 의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 수 있다. 뇌는 의식을 수신하는 것일 수 있다. 라디오가 음악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처럼. 라디오가 망가지면 음악이 들리지 않지만 그것이 음악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닌 것처럼. 뇌가 손상되면 의식이 표현되지 않지만 그것이 의식이 소멸했다는 뜻은 아닐 수 있다는 것. 바티아니에게 이것은 철학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의 문제였어요. 수백 건의 사례가 이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는 빅터 프랑클의 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문장이었어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가 남긴 말이었습니다. 우리 존재에는 어떤 생물학적 설명으로도 초월하는 신비가 있다. 어린 시절 처음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막연하게 느껴졌던 것이 이제는 달랐어요. 막연함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였어요. 동료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말하면 반응은 늘 비슷했어요. 아직 증거가 부족하다. 더 엄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건 과학이 아니라 철학이다. 바티아니는 그 반응들을 이해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물었어요. 그렇다면 현재 이론으로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수백 건의 기록을, 70%의 의료진 증언을, 국립보건원이 공식 연구를 시작할 만큼 반복되는 이 현상을. 침묵이었습니다. 아무도 답하지 못했어요. 단 한 사람도요. 바티아니는 이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모른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과학은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전진합니다. 그런데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전진도 없어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 보겠다고. 어디까지 가는지 보겠다고. 바티아니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철학책이 아니었어요. 신학책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이었어요. 연구자로서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였어요. 수십 년간 의식을 연구해온 사람이 의식이 뇌 너머에 있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사람이 그 다음 질문을 들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어요. 빈에서 자랐고 철학으로 훈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은 먼 세계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데이터가 그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수백 건의 사례가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빅터 프랑클을 다시 생각했어요. 아우슈비츠에서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어요. 자유를 잃었습니다. 미래를 잃었어요. 그런데 그는 살아남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다. 단 한 가지만 빼고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 그것만은 빼앗을 수 없다. 프랑클은 그 자유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인간은 물질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미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의미의 끝에는 초월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티아니는 오랫동안 이 말을 학문적으로만 이해했어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말기 명료성 환자들이 임종 직전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한 말들이 있었어요.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빛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말들을 바티아니는 오랫동안 데이터로만 봤어요. 기록으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어요. 이 말들이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어요. 극적인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는 순간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걸어온 길의 끝에서 조용히 멈춘 것이었습니다. 데이터가 그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질문들이 그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그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물론이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인격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임종 직전 돌아온 사람들이 경험한 것은 차가운 물리적 현상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사례들은 물리적 현상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파즈만이 가톨릭 대학교에 자리를 잡았어요. 빅터 프랑클 연구소를 이끌었습니다. 매일 아침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시간을 냈어요. 기도였습니다. 의식을 연구하는 사람이 의식의 근원 앞에 멈추는 시간이었어요. 연구는 계속됐습니다. 말기 명료성 사례 수집은 멈추지 않았어요. 논문을 썼습니다. 강연을 했어요. 세계 각국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연구에는 전에 없던 것이 생겼어요. 확신이었습니다. 데이터에서 나온 확신, 그리고 그 데이터 너머에서 온 확신. 학계의 시선은 여전히 엇갈렸어요. 누군가는 그의 연구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불편해했어요. 그런데 바티아니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 시선들이 무거웠어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제 연구를 불편해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데이터를 보십시오. 그리고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할 수 없다면 그 침묵이 답입니다. 침묵은 계속됐어요.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바티아니는 매일 아침 연구실 문을 열었습니다. 사례 파일을 펼쳤어요. 오늘도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을 그 순간들을 생각했습니다. 뇌가 가장 많이 무너진 그 순간 가장 온전하게 돌아오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을. 두렵지 않아요.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바티아니는 그 말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바티아니는 지금도 연구합니다. 파즈만이 가톨릭 대학교 연구실에서 오늘도 사례 파일을 펼칩니다. 빅터 프랑클 연구소에서 오늘도 강의를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오늘도 초청이 옵니다. 그런데 그가 강단에 설 때마다 반드시 꺼내는 질문이 있습니다. 뇌가 완전히 무너진 그 순간 의식은 어디서 왔습니까? 청중은 매번 조용해집니다. 신경과학자도 조용해요. 철학자도 조용합니다. 정신과 의사도 조용합니다. 그 침묵이 바티아니에게는 이제 두렵지 않아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저는 답을 찾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압니다.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따라갔을 때 제가 도달한 곳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죽음 이후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분이나 신앙의 근거를 찾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간증이 필요한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그 방향의 끝에서 그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연구자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였어요. 수십 년간 의식을 연구해온 사람이 의식의 근원 앞에 멈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극적인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한 방향을 가리켰을 때 그 방향으로 걸어간 것이었어요. 데이터가 그를 거기까지 데려갔습니다. 말기 명료성 연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사례는 지금도 쌓이고 있어요. 세계 각국의 병실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뇌가 가장 많이 무너진 그 순간에 누군가가 가장 온전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지켜보고 있어요. 가족이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들이 있어요. 두렵지 않아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바티아니는 이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뇌의 마지막 신호가 아니다. 그는 그것을 하나의 전환으로 이해했습니다. 현재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설명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티아니는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티아니는 이 말씀이 자신의 연구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수백 건의 기록 속에서 들었어요. 70%의 의료진 증언 속에서 들었습니다. 국립보건원 공식 연구 속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습니다. 이제 그는 압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도 닿기를 바랍니다.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을 끝까지 따라간 한 과학자의 이야기가 의미 있게 느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댓글에 지금 마음을 한 줄로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같은 질문을 붙들고 있는 누군가에게 닿을 것입니다. 아멘.